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상징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네? 최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그렇죠? 붉은색은 공산당. 아니, 그래, 진짜, 이 공산교육을 철저히, 우리 세대는 붉은색 그러면 뭐 공산당.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열을 사랑하고. 요즘 또 축구 응원단은 또, 붉은 악마. 이렇게 이 상징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다른 나라에 가서 붉은색 그러면 붉은 악마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붉은 게 아마 이 공산당이다, 별개이다 하는 건 아마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또 시대는 뭐 그 이야기는 아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상징이라는 것이 실제로 꿈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 정신과 임상에서 노이로제 환자들을 진료를 해보면은 또 그 속에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노이로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꿈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꿈 속에 나타나는 상징, 또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상징, 또 노이로제 속에 나타나는 상징, 이것들은 정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여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떤 꿈을 꾸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요, 이 개띠가 돼서 맨날 시시한 개꿈, 이 개꿈이랑 이게 별게 아닌 게 개꿈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은 그건 개꿈이다. 그럼 뭐 아무 뜻도 없다 이런 뜻인데 저는 요즘 만날 개꿈만 꿉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누가 요즘 잘 꾸는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꿈은요, 제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가졌을 적에 희귀한 꿈을 꿨어요. 예, 근데 저희 집 앞에 그 개울가에 빨래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빨래를 하던 도중에 그 복숭아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를 제가 주워 담았어요. 빨리. 예. 한참 죽기 전에. 예.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태몽이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귀한 따님을 낳았습니까? 아드님을 낳았습니까? 딸을 낳았습니다. 복숭아가 사실은 또 딸을 상징을 합니다. 이 복숭아가 또 여성의 엄마의 젖가슴, 이게 이제 복숭아 과일이 상징을 하니까 아마 딸을 그때 아마 뭐 창이라 두둥 던져놨더라면 아마 또 어떤 꿈을 꿨나요? 예. 전 그렇게 먹는 꿈을 자주 꾸거든요. 먹는 꿈을. 예. 근데 특히 다이어트 중에는 실컷 먹고 나서 깨면은 더 배가 고파가지고 다이어트에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꿈속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게 이제 또 뭐 다이어트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 또 어떤 분, 여러 명 솔림이 다 했네. 예. 예, 저는 일종의 꿈 징크스가 있는데요. 꿈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어딜 가거나 또 뭐 싸우는 꿈을 꾸면 그 다음날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뭐,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만 만나면은 네. 그건 참 문제다.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날 때.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의미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령 이 조상이 꿈에 나타났다. 이 조상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복권 사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돼지 꿈을 꿔서 당첨됐다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 40%에 가깝죠. 그 다음이 조상 꿈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절대로 이 사람 꿈을 꾸면 복권을 사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자꾸 그 나쁜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러니까 복권 사가지고 진짜 망하지. 뭐 안 되지 싶어요. 그래,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 참, 누구나 없이, 나름대로 이 해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해몽이 주로 뭐냐면은, 이 꿈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직접적인 표현을 잘 하질 않습니다. 아까 이제 배고프다든가, 목마르다든가, 요런 꿈은 대체로 직접적인
이런 그 표현으로 꿈에 나타나지만 대개는 보면 굉장히 왜곡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더더구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뭐 태몽도 꾸고 또 뭐 길몽도 있고 흉몽도 있고 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서점에 가보면은 이 꿈 해몽에 대한 책도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꿈 해몽은 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꿈을 꿨다면 왜 네가 이런 꿈을 꿨는지 실제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연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의 생활을 다 알아야지 이게 정말 꿈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해몽책에 이런 게 있다고 이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간단하게 된다면 정신과 의사들이 정말 괜찮죠. 그렇게 간단히 딱 들으면 이거 뭐다 이러면 당장 치료가 될 텐데 불행히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경적인 노이로제의 의미도 도대체 왜 이 환자가 하루에 손을 갖다 200번을 씻어야 되는지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게 하루에 내가 손을 200번을 씻어야 된다는데 밤새도록 문장구로 확인하러 달라고 잠을 못 잤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우리로서는 아주 막연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상 이게 우리는 이 워낙 조상을 공경하는 이런 그 전통이 있으니까 대개 조상이 꿈에 나타나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런 그 예시를 하는 또 계시적인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꼭 우리만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이 최근에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얼마나 그 상심이 컸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아주 그 참 상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죽은 딸이 나타나서 그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부양하게 돼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복권을 한번 사보십시오. 그러냐 작은 위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그 이 부모가 그 뭐 꼭 복권을 타서 뭐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딸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그 큰 복권에 당첨이 됐다는 이야기가 미국 신문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역시 그 조상에 대한 그 감사의 염이라든가 또 그 가족 간의 이런 정이라는 것은 뭐 동서양이라고 다르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징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꿈 분석을 쭉 해보면은 그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꿈을 꿨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자유연상을 자꾸 시켜가는 과정에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틀을 만나게 되는데 어떨 경우에는요 전혀 이 환자가 연상이 안 돼요.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아주 딱 정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게 저하인가 치료가 받기 싫어서 이런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시에는 전혀 그런 상징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상징이 꿈에 나타나니까 본인으로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꿈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가 정신분석 이전에 문화 인류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상징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이 문화 인류학 책을 읽어보면 거의 상징으로 가득 찬 책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KBS 이 제작진에서 인류 문학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상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촬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서운 듯 하면서도 자상한 얼굴, 근엄한 듯 하면서도 따뜻한 표정. 동구 밖을 지키던 상승은 한국인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런데 이게 호랑이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호랑이만큼 무서운 게 어딨어요? 우리 호랑이들은 굉장히 친근합니다. 옛날에 실제로 우리 아주 노숙인들은 호랑이를 정말 타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저기는 이 십장생 그림이네요. 우리 조상들은 벽에도 이렇게 이제 전부적인 장수하는 십장생 10가지 장수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뭐 거북도 있고 자라도 있고 또 바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십장생
소위 그 10가지 오래 사는 장수를 비는 이런 또 그림도 우리 생활 주변에 흔히 볼 수가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이 인류 문화학자들은 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그림을 벽에 혹은 또 이 담장에 새겨놓음으로써 어떤 데 여러분들 치마에 가더라도 뭐 여러 가지 아주 귀신 같은 걸 많이 꽂아놨죠. 보셨나요? 치마 위에다가. 그것이 이제 또 바로 또 귀신을 쫓는다. 이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모양의 그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옛날 사람일수록 확실히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 시대에는 보면은 이 꿈은요 이 아무나 못 꾸게 했어요. 세상에. 그래 꿈은 귀족만이 꾼다.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평민들이 꾸는 꿈을 이거는 사탄이 뭐 덮여가지고 그렇다. 이래가지고 아주 뭐 벌을 받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상징이 성립이 되느냐. 여러분들 거북이는 뭐 천년을 간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아이 이름을 거북이라고 지은 이름 보셨나요? 이렇게 이름도 하여튼 뭐 오래 살만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이 예명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뭐 곰, 바위, 돼지, 소 뭐 이런 그 예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버님 세대쯤 되면 아마 그런 예명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하도 천하게 아무 따나 태어나가지고는 아이고 저놈은 뭐 어차피 뭐 천하 둘째 아들은 원래 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명도 없었어요. 예명도 없었는데 우리 이웃에는 정말 이 아이도 뭐 하나가도 뭐 곰바위야. 바위도 그냥 바위가 아니고 뭐 곰 같은 바위. 곰에다가 바위니까 뭐 이놈이 얼마나 순탄하고 아주 힘차게 살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뭐 살이 멀다고 맨날 배가 아프다 그러고 이랬던 고향 친구인데 그때 그 할머니가 아주 치극정성으로 정말 우리 마을 저 뒤에 가면은 꼭 곰바위 같은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조상들 아이를 거기다 바위에 판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면 하여튼 이 바위하고 이 자매 결연을 맞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다 이제 영혼을 파는 거죠. 그렇게 바위가 이 아이를 지켜준다. 이렇게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예명이 곰바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불행히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해서 어릴 적에는. 그러나 맨날 그 할머니하고 같이 치성드리러 바위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이제 이 6.25 사변이 나고 우리가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우리 고향은 이 대구 동천입니다. 근데 이 친구 하면은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프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진료실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자네 어디 있는 거 아니 뭐 충청도 어디 있다 그래요. 그게 아마 그 전쟁 때 장가를 이제 글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검사를 해봐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언제부터가 뭐 머리 막 아프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 그때 자네 이 사람 요즘 무슨 자주 꾸는 꾼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님이 자꾸 이 피를 흘리고 그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렇게 그 애지중지에 애기던 할머님이 자꾸 피를 흘리고 하는 이 사람아, 저기 할머니 묘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가 나도 좀 미신적이지. 사실은 그 앞으로 도로가 난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가보면 어떠냐. 자기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 묘는 안전해요. 근데 그 곰바위가 길이 나는 머리야. 뭐 완전히 아주 뭐 형제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가르쳐기네, 이거하고 무슨 두탕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 친구도요, 상당히 아주 참 독실한 신자인데, 어쨌든 이 친구도 그 곰바위가 없어서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조그만 나무 폐차에다가, 여기가 곰바위가 있던 곳이라고 써가지고, 길 옆에다 묻어놓고 왔대요, 글쎄. 그랬더니 그날 밤 따라 고맙죽도 싹 없애버렸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귀신 같은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또 이야기했다가는 아이고 뭐 미신 나이가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뭐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뭐 그 후로는 이 두통이 없었다는데 아마 그 친구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그 곰바위에 정말 치성을 드리는 그게 이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안 그러면 할머님이 이 걱정이 돼서 아마 그래서 나타난 것이지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무슨 정신과 의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이 상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정신분석이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것은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신과 임상에서는요, 이런 상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환자들을 진료해 보면은 너무나 상징적인 증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총각이 군대 영장을 받았어요. 근데 영장을 받았는데 영장을 딱 멀쩡하던 녀석이 갑자기 영장을 받고 나니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못 쓰는 겁니다. 뭐 갑자기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갑자기 못 쓰니까 여러분 다리가 못 쓰면 군대를 어떻게 갑니까요? 군대를 이제 못 가게 됐죠. 그 이놈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다리를 못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 뭐 군대하고 다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게 다리가 마비가 됐다는 것은 군대가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그것도 뭐 의식적으로 이게 뭐 꾀병을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 노래조 환자들이 마치 꾀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건 꾀병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는 군대에 가고 싶은데 어쨌든 다리가 못 쓰는 정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런 그 증상도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아주 옛날에 봤던 그 환자분인데 이분은 그 시골에서 식당을 하세요. 식당이 좀 잘 돼요. 식당이 굉장히 잘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시대니까 이게 어쨌든 식당을 하는 게 그 가족에 별로 명예롭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던 이런 때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참 아주 그 시골에 아주 반촌에서 시집을 와서 이 식당을 한다는 게 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 이분이 뭐 식당이 굉장히 잘 돼요. 돈 많이 벌었어요. 이제는 뭐 식당을 안 해도 돼. 그런데도 그 잘 되는 식당을 안 하기도 아깝잖아요.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느 날 막 갑자기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인이요. 전냐는 부인이. 그게 뭐 안과를 하는 안과는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뭐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신경성이다. 이래가지고 참 그 유명한 신경과 이시영 박사를. 그래서 이제 이 환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식당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 식당이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그냥 그만해서 그 세를 내시오. 세를 남한테 주고 그 세를 줬다는 증명서를 좀 갖고 오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가 와서 마침 이건 뭐 식당 워낙 잘 되니까 뭐 세 내온다 그러니 뭐 당장 그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 계약을 넣은 그 영수증을 딱 들고 왔어요. 그래 그날은 우리 학생들 레지던트를 쫙 다 모아놓고 기자가 행사로 들어간 겁니다. 하다 말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눈이 보이는데 알 테기 있습니까? 사실은 당신이 그 식당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애기 아빠가 참 고맙게도 식당을 보면 전세를 놨다. 그래요 봅시다. 눈이 벌쩍 뜬 겁니다. 여러분 그 길로부터 정말 이 환자는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그 식당이라는 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그 식당을 하면서 이 부인은 자기 친정에 한번 못 갔다 그래요. 이게 참 굉장히 고루한 이 경상도 산골 양반집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참 아무런 이 문제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아주 완전히 명의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다리가 부러져도 저한테 찾아오는 얼마 전에는 응급실에 갔더니요 이 아내를 업고 막 응급실로 막 뛰어왔어요. 어떤 남자가. 어이구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늦게 퇴근을 하고 보니까 부인은 막 마당에 완전히 뭐 실신하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기겁을 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뭐 업고 응급실에 달려온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넘어졌느냐. 그랬더니 이거 아무래도 제가 만날 늦게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마 그래 막 실신을 한 것 같다 그래. 아니 여보 우리 신혼 생활에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그래 늦어가지고 다음부터 좀 빨리 좀 오라고. 아이고 선생님 뭐 우리 마누라가 낳는다가 빨리 오죠. 뭐 가르치나 이 누워있던 마누라가 막 벌떡 일어나더니 그말로 갑니다. 그말로 갑니다. 물론 저는 이게 다 계산이 있었죠. 저는 다 계산이 있고 막 남편을 막 꾸짖었더니 남편이 아이고 뭐 앞으로 찾아오겠다 그랬더니 아주 이런 것들 보면 참 굉장히 상징적인 이런 의미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가끔요, 이 자살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약을 먹었어요. 가족들은 확 놀려 따라오고 그럴까? 이게 위세척을 해야 되는데 입을 안 벌리는 겁니다. 입 벌릴 수가 없지. 금방 죽겠다고 먹은 사람이 입도 어떻게 벌립니까? 체면 있지. 그러더니
그러더니 그때는 이제 빨리 이제 모든 가족들은 밖으로 나가시라고 막 일부러 큰 소리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가고 난 후에 잘못되고 빨리 안 열면 참 위험합니다. 빨리 좀 열고. 입에다, 귀에다 사명옷이 대고도 입을 지금 안 열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빨리 열어라. 그러면 막 입을 열었지. 그래, 그러냐 하면은 또, 얼마 전에는 이 양반이 뭐 나빠서 불효가 아니고, 정말, 뭐 장사를 한다고 객지로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잘 못 모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참 맨날 무슨 땅 팔아가지고 막 떨어먹고 뭐 이러다 보니 그 참 불효 낙심한 생각이 아주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그러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좀 서럽게 우는데 30 초반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3월을 지내고 왔는데 머리가 어느 날 아침에 나면 완전 백발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겨집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믿기죠? 완전 백발이 됐어요. 요즘 것들 못으로 뭐 흰칠을 했다 그러지. 흰칠이 아니고 염색을 했다 그러지.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하죠. 굉장히 그 상징적이에요. 정말 그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불효스럽고 후회되고 이런 그 절절한 그리움이 정말 참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주 백발이 된 이런 그 정말 상주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은 이 참 자라보고 뭐 놀란 가슴에 소똥공 보고도 놀란다 그러죠? 실제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 강도를 당했다든가 혹은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가끔 길에 가다가도 뭐 그 비슷한 사람 보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아주 공황 상태에 빠져서 응급실로 달려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우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이로제 환자를 치료를 해보면은 정말 이 상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는 도저히 환자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것이 도대체가 이 상징으로 되느냐? 상징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면은 뭐 나한테는 무슨 징크스가 생긴다. 그런 상징도 있고, 또, 무슨 뭐, 짐승이 나타나는 상징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상징이라는 것은 이 비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가 좀 닮은 데가 있어요. 소리가 닮았든지, 색깔이 닮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기능이 닮았든지, 내용이 닮았든지, 안 그러면 그 짐승이 갖고 있는 성질이 좀 닮았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 상징 중에서도 이 꿈에 대한 상징이 제일 많습니다. 성에 대한 상징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이우종 화백이 참 아주 재밌게 잘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 석삼자는요,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남성을 상징을 합니다. 자, 이런 거 우산, 권총, 펜, 뭐 창, 칼 이런 것은 뭐 하든 뾰족하니까 이게 남성 성질을 상징한다. 이게 쉽게 이해가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가 막 팍 뚫고 올라오는 거, 이것도 아주 대단한 아주 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대개, 또, 지팡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남성 성질을 상징을 하고, 또, 그러냐 하면은 참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도 드러내 있습니다. 가령 이 코트가, 이게 왜 하필 오버코트가 이 남성을 상징하는지, 이게 전혀 이 뭐 상징하고 안 닮은 이런 상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뭐 우리로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소녀가 권총을 든 남자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계단으로 막 달아나는 이런 꿈을 꿨다. 이건 대충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막 치안이 막 따라왔다. 근데 막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쫓겨나가지고. 그래, 이런 것은 또 뭔가 이 성적인 이런 그 상징이다. 이렇게 지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여성 상징은 또 이쪽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조갑조도 있고 책상 서랍. 이게 왜 여기에 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방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병이라든가 셈이라든가 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이 동굴 문이라든가 입구라든가 뭐 호수라든가 이렇게 뭔가를 내용을 담는 뭐 이런 것은 되게 또 여성 성질을 상징을 한다. 이게 대충 이해가 갑니까? 네. 또 그러냐 하면은 뭐 전혀 엉뚱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이해가 안 되는 것들로서는 남자들은 뭐 뱀, 뭐 고기, 또 여기 뭐라고 쓰나요? 뭐 모자, 뭐 이런 것들이 뭐 남성 성질을 상징을 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리 봐야 닮은 데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
옛날부터 이 옷은 말이죠. 옷은 이 사회적인 신분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입은 뭐 거지는 얻어먹지만 뭐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이게 옷하고 그렇게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오늘 뭐 직장이 하나 새로 생긴다. 뭐 이런 그 의미도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가끔 보면 나도 참 챙기스러운데 이 빨가벗고 길에 펴는 그런 꿈을 꾸고요. 근데 참 아주 난감하게 되는 이런 그 꿈을 들었는데 이럴 때는 뭔가 이 참 진짜 이 난감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경고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하도 둔해서 그런지 별로 못 느껴봤습니다. 또 뭔가 이 낡은 옷을 입고 거리를 나간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매력이 없다, 뭔가 자신을 잃었다, 이런 그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여성 이 성질을 상징한 것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뭐 저런 것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 나무, 종, 책상, 책, 뭐 달팽이, 교회가 왜 여성, 교회 가면은 따뜻한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니까 아마 여성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녀 모두 이 가령 아주 이 음모는 숲으로 되고, 또 가령 뭐 여자들은 대개 보면 그 상당히 이 구조적으로 복잡하니까 그게 뭐 숲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돌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그 풍경은 대충 여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전부 다가 어떻게 성적인 것하고 관련이 많고, 실제로 이상하게도 이 성 꿈에 나타나는 상징은요, 성적인 것이 대단히 풍부하고 많다. 뭐 이게 뭐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신경증 환자들도 우리가 진료를 해보면은 이런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비롯되는, 그래서 이제 그와 연관된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피아노 연주가 이게 또 상당히 아주 성적인 이런 그 아주 화려하죠.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하면 또 뭐 하늘을 막 날아가는 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늘을 싹 날아가니까 여기 완전히 또 아주 성적인 절정감을 표현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놈은 자꾸 섹시한 이야기만 해서 제가 몇 번 봤던 그 환자인데요. 이 아이는 대학교 다닐 때요, 자꾸 피아노를 치는 꿈을 자주 꾼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들 생각에는 얘가 뭐 피아노가 치고 싶으냐 그렇게 한번 쳐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를 사주고 피아노를 연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사설학원에 가서 이제 피아노 이제 교습도 받고, 또 대개 사설학원에 피아노 교습 받으면 또 선생님들이 예외 없이 얘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제 피아노를 아주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예술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특히 고등학교 진학하고부터는 얘는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는 대학도 뭐 2번이나 아주 낙방을 했어요. 그래 아주 완전히 아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가 뭐 정말 그때는 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지경이 됐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피아노 연주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피아노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아이들은 우리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던 그 에디푸스 컴플렉스, 이 아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중학교 다닐 때는 일부러 아빠 앞에서 교태를 부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일부러 이 아빠한테 어떨 때는 보면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은 아빠가 일종의 이 애인 대리 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생각하고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면 대개 아빠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그렇게 아빠에 대한 일종의 뭐 연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디푸스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한 번은 다 겪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은 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아빠와의 함께 로맨틱한 이런 꿈이었는 겁니다. 실제 피아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아빠는 그때 해외 출장에 굉장히 잦으신 분인데, 아빠는 뭐 어쩌다가 돌아오면은 뭐 얘는 뭐 그 인사하고 뭐 엄마하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어야지 이 딸하고 앉아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점점 이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피아노는 처음부터 이게 사실은 마음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아이가 그냥 피아노 연주하는 꿈을 자꾸 꾸니까 피아노를 하고 싶은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피아노 연주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그 로맨틱하고 아주 핑크 무드에 젖는 아주 이런 성적인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이런 그 아주 상징이었었다. 이렇게 이게 정말 좀 해석이 되니까 이 아이 해석이 참 아주 잘 되고 나중에 치료가 잘 됐습니다. 아주 전공을 결국 바꿨어요. 얘는 뭐 도저히 뭐 처음부터 이 아이는 음악에는 뭐 소질이 없었던 이런 그 아이였고 별로 관심도 없었던 이런 그 아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남자 아이들은요 참 이 우리가 이 정신 분석에서 제일 그 골치가 아픈 게 남자 아이들은 이 자기 그 자유 행위에 대한 이 강박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은요, 뭐 거의 뭐 20 후반까지도 이 뭐 여자 근처는 가지도 못하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그 아주 참 이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유정 화백이 아주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야구 시합, 아빠하고 공 받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뭐, 바다에다가 막 이빨이 3개가 나가버려요. 이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이빨이 빠지는, 여러분들 이빨 빠지는 꿈들을 꾸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빠지는데, 이게 이빨이 빠진다 하는 것은 뭔가 무슨 불길한 징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뭔가 이게 아빠가,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이 아이들은요, 아빠를 굉장히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한 5-6살, 여기 또 한 11살, 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다시 또 그것이 더 강화가 됩니다. 아빠가 뭐 어디 가면 좋겠다. 아빠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빠만 안 계시면은. 요즘은 또 무서운 엄마도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은 아빠가 가면 그날 완전히 해방하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행패를 좀 부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난 아빠하고 뭐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더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때로는, 그렇다, 아빠가 어디 가면 어떻겠어? 심지어는 막, 아빠가 어디 가서 그러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게 뭐 굉장히 아주 와일드한 이런 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빠가 또,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안 계시면 또 어떡합니까요? 돈은 누가 벌었며? 또 그래도 또 아빠가 막 좋다고 자기를 안아주기도 하고, 또 좀 저렇게 야구 시합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양복도 사다 주고, 이런 좋은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못된 생각을 했다가는 아버지한테 벌을 받지. 이래가지고 이가 빠지는 꿈을 꾸는, 이런 것이 이 빠지는 꿈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는 이런 성적인, 또 이런 공격적인, 이런 아주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이 사실은 저 바탕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 무의식 속에는. 이제 이게 그대로 의식 세계 속에 올라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가 빠진다든가 이런 상징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기분을요. 가령 이런 이 상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또 다 다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상징을 많이 해석을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이 쌓이면서 보니까 이 누구에게나 이런 상징이 나타나면은 이런 의미다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해석을.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 공적인 상징, 누구에게나 또 있는 이런 그 상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에 의한 상징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이제 그런 성적인, 공격적인 이런 거를 그대로 꿈에도 못 나타나니까 이걸 이제 동물을 대리로 해서 표현을 하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동물에 대한 이 몇 가지 아주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뭔데 돼지 아닙니까 이게? 돼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개? 예? 복이다. 복권. 그래서 아마 복권인 것 같아요. 또 뭐 다상을 한다. 굉장히 건강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돼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이름 그대로 이게 보면은 다산이다, 복이다. 또, 상당히 그 탐욕스럽다. 이런 그 해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호랑이는 어떤 그림에 들어갔어요? 무서운 존재죠. 굉장히 그 무섭고 아주 두렵고 용감하고, 정말 무적의 이런 그 호랑이인데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 아주 묘합니다. 호랑이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호랑이를 끌어안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까 그 민화에 보시면은 우리 호랑이는 조금은, 다른 나라 호랑이하고는 다릅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친근하고, 그 옛날에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알죠? 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니까. 참듯이, 내가 참, 한 마을 어른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또 어슬렁어슬렁 산에 내려와가지고, 저 우리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앉아서 덕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 올라가는 듯한 이런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에 지들이 이 팔공산 밑에서 자랐을 때는 정말 이 호랑이는 뭐 영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영험한 동물로. 그래서 그 호랑이를 굉장히 아주 신성시했던, 그래서 그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교육 못 받았어요. 지들은 좀 어릴 적에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호랑이를 딱 보면 바로 보면 안 된다 그래. 호랑이를 보면 피해야 된다 그래. 눈만 돌리면은 순간적으로 호랑이가 없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또 호랑이를 잘 하시면. 이 말이 이게 참 아주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때 말띠 여자가 순환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말띠 여자는 시집 못 가서. 여기 혹시 말띠 있습니까? 예? 말띠입니까요? 시집을 가셨나요? 아이고, 다행히 워낙 이쁘니까 가셨는가 봐. 근데 사실은 한때는 말띠가 왜 시집을 못 가세요, 그래요? 예? 괜히 막 건들거리고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말이라는 게 막 뛰고 다니고 막 안정감이 없잖아요. 항상 달리고 막. 여자는 좀 차분하고 해야지. 말이 그래가지고 말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그 묘한 상징적인 해석을 우리 조상들은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은 뭐 상당히 아주 성질. 그리고 실제로 말을 타는 것은 굉장히 리드미컬하니까 보통 이것을 우리가 이 성적인 이런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금은 상당히 오히려 아주 활동적이고 건강하고 아주 그 역동적인 아주 섹시한 이런 쪽으로 요즘 말띠가 그래서 요즘은 아주 뭐 에마 부인 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섹시하고 뭐 요즘은 근데 요즘은 아주 뭐 말띠 여자가 아주 동일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 세월 따라 참 이 해석하는 것도 참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실제로 상징적인 의미도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용인데 여러분들 용 보셨나요? 아니요. 용 꿈을 꾸셨나요? 네. 용 꿈을 꿨어요? 어떻게 용 꿈이 뭐 어떻게 됩니까? 용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용 꿈을 나는 용 꿈 못 꿔서 아직 요런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용이라 하는 것은 아주 참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영물 아닙니까? 영물. 그래서 이 상당히 아주 뭐 용꿈 꾼다 그러면 뭐 정말 하늘로 날아가듯이 큰 지위를 얻거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되게 이제 상징이 되죠. 뱀은 어때요? 뱀은요? 뱀은 요거 못됐잖아요.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주 못된 이런 것이 또 이 뱀에 대한 이 상징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뭐 묘하게 이 뱀에 대해서는 뭐 많습니다. 이걸 뭐 잡아먹으면 정력 강장제로 좋다. 그래가지고 뭐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구리 무슨 또 뭐 어떻게 자라 뭐 지렁이까지 막 캐먹고 요즘 또 까마귀가 아주 동일하다 그래요. 막 그놈을 먹으면은 뭐 좋다. 뭐 오소리도 요즘 아주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든 하여튼 뭐 정력에 좋다가 우리나라는 아주 씨가 마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뭐 바퀴벌레가 좋다 캐라 하면 뭐 전국에 바퀴벌레가 다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 이런 것들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극성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건 사실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순전히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얼마 전에는 뭐 개구리 알 먹고 뭐 무슨 개구리를 갖다 뭐 먹먹구리인지 그 알을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꺼비 알이라 그랬죠. 그거 보이소. 자칫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아주 열심히 아주 우리가 이 먹습니다. 이 닭은 이게 뭐 난 또 닭은 또 처음 봤네. 이 뭐 남성 이 닭이 왜 장닭이라고 남성인가? 공격 굉장히 그 공격적이가. 닭이 여기 참 아주 개살구된 동물입니다. 팍팍 휘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공격적이고, 닭이 꼭꼭꼭 쫓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까치는, 어때요?
까치는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는, 님에서 편지가 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길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까치를, 자기 그 도의 상징물로 또 해놨는데, 이런 까치가 사실은 여기 굉장히 나쁜 놈이야. 이러면 농작물 다 쫓아먹죠. 뭐, 배, 사과 다 쫓아먹죠. 심지어 소등에 올라타가지고 쫓아가지고, 소가 좀 완전히 신경질이 된.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의회를 아주 소집을 해가지고 이 상징을 바꾸자. 왜냐하면 신문에도 제가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 까치는 흉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길조라 그러지만 사실은 길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피해가 실제로 농촌에는 많은 게 이 까치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상징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사자. 사자가 왜 싫어요, 그렇게? 죽을 사자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사자로, 숫자로 보면 이 참 억울한 병인데,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의 날을 4월 4일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냐, 그런 미신을 좀 탈파해서, 우리 좀 튼튼한, 이런 정신을 갖자. 이제 4월 4일인데,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듣고 보니까, 누가요? 자동차 번호를 받았는데, 4444번이야. 이 양반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먹었다 당장 사고가 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자동차, 그거 가서 이걸 바꿔달라고 하니, 그 차를 안 바꿔준대, 그거 법적으로 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차를 팔았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헌차를 샀다니까, 정말 참 재수 없는 숫자가 됐었죠. 그래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도 그런 기록들은 이 숫자에 대한 것은 운동 선수들도 보면 등번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마주 좀 인류 선수가 되고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이런 미신적이고 상징적인 운동 선수들 보면 그런 또 징크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날 뭐를 보면은 그날 완전히 삼진만 먹는다 하는 그런 꿈도 꾸고. 운동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참 멋있고 아주 용감한 타자들에게 이렇게 섬세한 면이 있구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그 징크스가 많아요. 이렇게 젓가지를 딱 들다가 어떻게 되면은 그날은 공 치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차라리 공을 치러 간다 그럽니다. 이 난성 아버지가 꿈에도 보이고 엄마가 꿈에도 보이고. 그러나 이 남자에게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것은요, 이것은 상당히 꾸짖는 이름입니다. 항상 우리는 아버지한테 꾸짖는 것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요, 인턴 때 제가 게으른 것도 아니야. 공부 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서 인턴을 하는데. 근데 바로 우리 병원 앞에 20세기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병원 응접실이나 다름없어요. 거기 가면 간호사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나는 또 못하는 영어도 좀 배우고, 또 급할 때 숙제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 가끔 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어느 날 인턴 코타를 또 돌아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새야 병원에서 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래, 아버지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우리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이고, 세상에, 그날따라, 노란머리 아가씨가 우리 방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앞에? 큰일 났어요, 그거. 그러더니 아버지는 그때나 항상 이 말씀이 별로 없으신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아주 극진히 아주 예우를 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또 보내고 나니 또 돌아서가지고, 보따리 사라, 가자. 제가 아주 얼마나 혼이 났던지, 물론 이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은 사실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무슨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맨날 칭찬 들을 일이면 했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0번에도 혼이 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참 또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는 이제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을 안 쳤는지 참 내가 궁금하다 했겠네. 이놈아, 네가 이제 집에 붙어 있어야지 야단을 실제로 우리 아버님은 좀 그랬어요. 조금 이렇게 이런 멀리 좀 지켜보는, 이런 형이셨지. 옆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꿈을 꾼 걸 보면은 뭔가 내가 그때, 자식 공부하러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노닥거리고 뭔가 또 그런 게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들 비슷한 해석이네. 나도 그 해석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열심히 아주 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이드가 사실은 이 상징과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출생과 상징, 아까 태몽 꿈도 우리가 꿨다 그랬죠?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많고, 또 여행을 하는 것은 이 자칫하면은 이별을 가져오는, 또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뭐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제작팀들이 이승 저승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주 비디오가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가자. 이것 좀 풀어주쇼. 이 호리병, 사람의 혼배를 담아 저승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어떻게 그걸 지어주셔서. 저기 이제 한국 저승 사담. 이거는 외국 영화 장면이죠? 뭐라고요? 이름이요? 제목이 사랑과 영혼. 네. 근데 외국 저승 사자하고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른 것 같죠? 우리는 꼭 검은 거리 입는지 몰라. 꼭 검은 거리 입죠? 저승 사자가, 그죠? 왜 그럴까요? 검은 게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것은 캄캄하고, 뭐 어둡고, 그러니까 아마 검은 거를 안 입나 싶은데, 여러분들 꿈에 혹시 죽어보셨나요? 꿈에 죽으면 진짜 죽는다 그러는데, 진짜 죽지는 않고 죽기 일보 직전에 항상 살아나죠. 그래요. 또 실제로 이 꿈에 이 저승사자를 만나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그럽니다. 저들은 그 옛날에 그 소위 LSD 그래서 이 소위 환각제,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체험을 시키고 실제 죽음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죽음 인정의 경험을 시키는 뭐 이런 그 치료법을 한때 시행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징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로이드가 치료한 유명한 증리의 이야기를 제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리들 한스라고, 이 한스라는 꼬마 아이의 정신 분석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 분석인데, 이 5살배기 이 정신 분석을, 그래서 프로이드가 직접 이 아이를 만나서 한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5살짜리 한스에 대한 정신 분석을 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이 한스에게 동생이 생겼어요. 이게 그 아주 질투가 생겼겠죠? 또 한스는 엄마를 끈질기 좋아했습니다. 이게 엄마에게 너무나 애착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오히려 그만 어디 가서 그만 없어졌으면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했죠? 이렇게 아버지를 없애고 엄마와 함께. 실제로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가면 뭐 엄마 옆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뭐 정말 참 팔자 좋은 아이들은 장가갈 때까지 엄마 젖을 만지고 장가 같은 그런 아이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 한스는 이 아이가 아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힘도 세지 자기보다 꼬치도 크지 이게 뭐 어디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아버지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하나도 주고 비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막 내가 괜히 아버지한테 그런 못된 생각을 했는가 보다. 아버지가 혹시 나를 벌할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자아이들도 그렇지만 남자아이들이 아버지를 특히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벌로 나를 벌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무서움이 아이들을 아주 엄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한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말로 옮겨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displace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걸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를 대신에 이 말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말을 무서워함으로써 이제는 아버지를 안 무서워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심리 기전입니다. 그렇게 이 한스는 말 공포증 환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말이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좀 마차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 비엔나에 있었던 강의라 하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100년 전 비엔나 교실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아버지를 대신에 이 말을 무서워하게 됐는데, 이 말을 무서워하고 보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또 마차 시대니까 전부 다가 이 마차로 가지고 어디로 움직이니까 한스는 뭐 골목 포비아까지, 이 공포증까지 걸렸던 이런 겁니다. 근데 참 이 아버지도 아주 그 치료에 적극적이고 또 한스 녀석도 아주 그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이래서 그걸 아주 나중에는 이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지만 아주 그 치료가 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이 한스는 나중에 아주 유명한 이 오페라 감독이 됩니다. 이 헤르베르트 그라프하는 아주 그 비엔나의 유명한 이 오페라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아주 신경증을 알았으면서도 이 프로이드의 분석적인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 사회인이 되고 아주 건강한 이런 사회인이 돼서 프로이드서는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증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서 정신분석은 또 하나의 계가를 올렸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스가요, 왜 이제 그런 그 엉뚱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느냐. 한스는 그때부터 모든 게 하던 이 고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한스는 그걸 믿으려고 그랬어요. 이놈이 왜 그걸 믿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별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뭐 우리 고추 부르듯이 아마 자기가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이 위들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가지고 이제 사물을 판단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자주 된 거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이제 고추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구석방 가면 혼자 무슨 애들이 한 3살 반 때 고추를 가지고 만작거리는데 엄마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녀석은 계속 그거 만지고 있으면 뭐 고추 잘라가 버릴 거야. 그렇죠. 뭐 꼼지가 물고 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꼼지가 물고 간다. 애들은 뭐 얼마나 이게 고추가 그래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거 알거든요. 이 고추를 달고 있으니까, 이거 만지고 있으니까 기분 좋죠? 또,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이런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네. 이것은 물론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성하고는 의미는 조금은 다르지만, 근데 저는 쾌감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성생활이 어린이들에게도 있다. 이것은 실제로 3살 난 머시매들을 관찰해 보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름이 밖에 나가는데 보니 말이 막 꽃 위들라가 막 굉장히 커요. 말은 얼마나 큽니까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작은 게 이게 참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자칫하면은 참 이렇게 고추가 정말 작아져서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또 자기 누나가 7살짜리 누나가 있어요. 거기 누나는 고추가 아주 작아. 이거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작아지지 않겠나. 이런 이 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언제나 한번 아주 뭐 굉장히 당돌하게도 이 엄마를 아주 성적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엄마가 목욕을 쉬는데 엄마가 고추를 안 만져. 엄마가 왜 고추를 안 만져? 얘들은 왜 안 만지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건 옳지 않아서 그렇다. 왜 그래? 나는 좋은데? 이렇게 아주 당돌한 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위들라, 말의 그 큰 위들라를 보고 이 아버지로 상징이 돼가지고, 이게 디스플레이스 하면은 이 말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만 피하면은 자기는 이제 겁은 안 해도 돼요. 또 실제로 이 말 입 주변에 보니 검은검한 점이 있고, 또 이 옛날에 마차를 끄는 말들은 이 안경을 가렸어요. 안대를 끼고 갔습니다. 따지 못하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버지 수염 같기도 하고, 안경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말은 완전히 한스에게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주 공포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심지어는 뭐 말이 마차 끌다가 넘어지는 거 보고 막,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죽었으면. 이런 그 해석을 했는데 한스도 그런 생각을 했노라. 이렇게 아주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스도 언젠가, 나도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의 그때 그 뭐, 절박한 고민 아닙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아버지도 무섭고. 그러나 이 아이도 이제 나중에, 나도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아주 큰 위들날을 달고, 또, 나도 훌륭한 사람과 돼가지고 안경도 끼고 수염도 기르고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여러분들 보시면 애들 가끔 그러죠? 나는 엄마하고 결혼한다고. 실제로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런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같이 예쁜 사람한테, 여자한테 결혼하겠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참 한스는 아주 참 그것을 잘 아주 이겨내고 잘 참 처리가 돼서 그렇게 훌륭한 정말 비엔나에서 유명한 아주 이 오페라 감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생활이 이게 전부 다 뭐 성에서 시작해서 성에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꿈속에는 이런 성의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상징을 마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이 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 상징이 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꿈에 나타난 상징이 우리가 일반에서 나타나는 상징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다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시대와 이 문화 여기를 참 초월해서 이 공통적인 상징은 다 있습니다. 또 그러냐면 또 어떤 상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해석이 되는 것도 있었다 그랬죠? 오케이. 자, 이제 그러니까 꿈에는 참 성에 관한 게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경증을 우리가 분석하고 치료를 해보면은 이런 그 성적인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고 이 성에 대한 억압이 기본적으로는 노이로제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섹시한 이야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주 성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는 아주 참 아름답고 화려한 꿈을 좀 꾸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